폐암으로 시작해서 좀 전이가 됐다가 또 줄었다가 다시 또 재발이 되는 어려운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거에는 신경을 덜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정말 웃는 것만으로도 백혈구 수치가 다른 변수는 별로 변화 없었기 때문에 암에 걸리기 이전에 저는 나쁜 음식을 별로 안 먹었어요. 거의 채식 위주로 했고 가끔씩 가공식품도 잘 안 먹었어요. 나처럼 이렇게 네, 오늘은 하루에 500g의 채소와 과일로 건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해독 연구소의 소장 류은교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건강한 식사법을 안내하고 있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질병을 예방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그 완전해독 연구소에는 어떤 분들이 지금 많이 오고 계신가요? 현재는 80% 이상의 지금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딱히 안내를 받지 못하는 식사, 영양 섭취 이런 거를 받고 싶어 하는 선천성 질환이나 다양한 대사 질환자 분들도 오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희귀한 그런 질병 같은 것들도 좀 가끔씩 오고 계십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암 환자분이 계신지. 네, 기억에 남는 암 환자분은 폐암으로 시작해서 좀 전이가 됐다가 또 줄었다가 다시 또 재발이 되는 어려운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항상 밝아요. 신기하게도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마음을 항상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굉장히 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최근에 한 2주 전에 꾸준히 이제 상담을 받고 계신 분인데 2주 전에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2주 전에 방문하셨을 때 저에게 이제 병원에서 새로 검사한 혈액 검사제를 가져왔는데 한 달 전과 한 달 후 백혈구 수치가 2배가 올라가서 이제 정상 이상으로 딱 안정권에 오게 되었다라는 이제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달 전에 저랑 상담을 했을 때 우리가 음식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운동도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걱정,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거에는 신경을 덜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약간 많이 웃으시라고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 대화도 나오고 또 가장 좋아하는 이 사람 얼굴만 보면 웃는다라는 이제 개그맨의 사진도 제가 출력을 해드렸었는데 실제 그걸 실천을 하신 모양이에요. 제가 안내는 다 많이 해드리지만 각자 실천의 목은 각자 하잖아요. 집에 가서 이걸 잘 실천을 하셔서 정말 많이 웃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웃는 것만으로도 백혈구 수치가 다른 변수는 별로 변화 없었기 때문에 웃는 것으로 백혈구 수치가 2배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셔서 저도 더 열심히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이렇게 웃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이런 자율신경 안정 쪽으로 더 많은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처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음식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는 이제 웃음 이런 뭔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혹은 행복한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강조하셨는데 이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암 환자분들 만나보면 암에 걸리기 이전에 저는 나쁜 음식을 별로 안 먹었어요. 거의 채식 위주로 했고 좀도 잘 안 먹었어요. 하고 나처럼 이렇게 클린하게 먹었는데도 암에 걸린 이 상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많았다. 라는 이야기 하십니다. 특히 여러 상황에서 사업도 하시고 부동산 주식 또 사업 이후에 안 좋은 과정들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배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본인이 어떤 하고 있는 이 사업 가운데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다.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왔다.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제가 딱 지적한 게 아니고. 그런데 막상 이 암을 고치려고 할 때, 치료하려고 할 때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운동, 그리고 맨발 걷기 이런 몸에 대한 것들을 거의 99% 치중을 하세요. 근데 자꾸 제가 상담을 하니까 많이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를 되게 깊게 하게 되는데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딱 한 번 더 물어보면
네, 맞아요. 그러면 99% 스트레스 때문에 왔는데 지금 노력은 어디에 더 많이 하고 계시죠? 하면 거의 99% 몸에 음식과 뭐 운동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들을 하다 보면 본인이 항상 이제 과긴장 상태, 교감신경 항진 상태죠. 여기서 이제 자율신경이 무너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암이 왔다라고 인정은 하시지만 막상 이 치료의 과정에서는 사실 자율신경을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오히려 식사 지키고 운동하고 이런 것도 역시 뭔가 중요한 과업을 달성하는 것처럼 강박적으로 또 긴장 상태를 만들어서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 요소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 자율신경에 따라서 백혈구 수치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뭐 호중구냐, 뭐 NK세포냐, 뭐 림프구냐 뭐 달라지지만 아무튼 이 암세포에 더 좋은 방향을 하는 뭐 림프구나 뭐 NK세포 같은 것들이 더 확연하게 확 바뀌는 거는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자율신경과 면역세포의 그런 법칙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암 하면은 뭐 일단 담배, 술, 그리고 운동을 내가 안 했나? 혹은 뭐 고기 섭취를 많이 했나? 뭐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나? 이런 것들을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실제 뭐 수많은 암 환자들을 이제 만나시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의외로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기 이전에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왜 암에 걸렸냐 제가 여쭤보면은 이제 뭐 잠을 못 잤다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예민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들이 약간 암을 유발하는 공통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과한 긴장과 불안과 그런 걱정,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의 연속.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이 끝나지 않잖아요. 퇴근을 해도 집에 오셔도 사업 생각으로 정말 밤 침대 속에서까지도 이부자리에서까지도 계속 사업을 생각하십니다. 이런 과긴장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 거기서 면역에 큰 이제 불균형이 오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면역의 불균형은 그럼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면역의 불균형이 자율신경 실조다라고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자율신경 실조라는 거는 실제 신경계의 변화까지도 다 측정을 해야 그렇게 진단명이 나오니까요. 일반인들도 누구나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어느 때든지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성적으로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됐을 때 소화기에 영향을 미치고 배설, 해독 기능, 면역 기능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 면역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불균형이 됐다. 이렇게 더 보게 됩니다. 그 자율신경이 이상이 생기면서 불균형이 오고 그 불균형이 우리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암이 보내는 신호 많이 궁금하시거든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계속 뭐 인터뷰를 하고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암이 생기면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암이라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커지지 않으면 증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뭐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암세포가 커져 가지고 이게 뭔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소화불량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이제 신호로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뜯어보면은 이게 이미 암이 커진 상태라서 이게 전조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암이 생기는 우리 몸에 환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암의 이제 개념, 정체성 중에 저산소를 이야기합니다. 암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일반적인 세포 호흡을 하지 않고 무호흡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긴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일단 잠도 굉장히 못 자고 또 아까 교감신경 얘기했었는데 이게 과긴장 상태가 되면 호흡이 얕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산소가 충분히 말투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좌식 생활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리도 불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몸이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부분
부분에서 세포의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직이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받아야만 세포들이 대사를 하잖아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부족한 환경에서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세포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긴다. 이거를 가장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 산소 치료 많이 하잖아요. 운동선수도 하고 암 환자들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충분한 산소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정상세포들이 건강하게 대사를 하고 암세포로 바뀌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암이 잘 생기는 조건은 일단 저산소를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충분한 산소 공급, 산소를 마실 때 우리는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성화예요. 산성체질. 산성체질이다, 알칼리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인체는 pH 7.2에서 7.4, 약 알칼리 체질일 때 이제 건강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산성 체질일 때 이제 암세포가 또 정상적인 대사를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막 생겨나는 거죠. 산성 체질일 때 세포들이 정상 대사를 하지 못하고 비정상 대사를 하다 보니 이제 또 암세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산성 체질이 될까 보면 우리 당분 섭취 정말 많이 하잖아요. 달지 않으면 이제 먹지 않고 음료수나 또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빵이나 과자, 곡물, 모든 디저트, 심지어 흰 쌀밥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당분을 먹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인슐린의 분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는 이 환경에서는 역시 또 암세포가 당을 빠르게 많이 정제된 이런 포도당들을 이용해서 암세포가 자라다 보니까 암세포가 이제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당 자체가 또 대사가 되면서 인산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성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육식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산성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환경들이 또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는 체온이 낮은 거, 저체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온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얼마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체온이 낮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정상 체온이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제 일단 손발이 이제 차갑다라는 증상만 가지고 봐도 그 증상은 뭐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죠. 혈액은 뭘 해야 돼요? 산소와 영양소를 보내줘야 되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몸이 되다 보니까 충분한 산소,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잘한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정상세포도 암세포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체온이 또 암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정말 몸에 어디든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거, 체온을 정상 체온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신경의 이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확 짜증이 나죠. 그러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내 몸에 완충을 시키기 위해서 딱 나옵니다. 근데 콜티졸이 나오면 혈관이 딱 수축해버려요. 혈관이 딱 좁아지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바뀝니다. 역시 또 끈적한 혈액을 통해서는 충분한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순환이 느려지니까 또 이 과정에서 또 혈압이 또 올라가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혈관 내피세포, 혈관 내벽이 또 손상이 이루어지면서 또 염증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막 긴장하면 소화도 안 되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혈압, 혈당 올라가고 면역력이 또 뚝 떨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신경은 바로 교감신경이라는 건데요. 교감신경은 긴장하게 만드는 신경이고요. 부교감은 이완시켜주는 신경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단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콜티졸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제가 염증은 우리 생명의 반응이 꼭 필요한데 오래된 염증, 이 만성 염증은 장기적으로 혹을 만들 수 있고 이 혹은 암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염증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온몸 몸 전체에 많은 혹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사나요?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누구나 받고 저도 받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빠르게 잘 푸느냐, 자기만의 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한 거죠. 무서운 게 만성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오래된 감정의 어떤 억눌린 감정, 또 오래된 어떤 갈등 관계, 어떤 깊은 어떤 배신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래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잠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암이 생기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혈당 스파이크예요. 네. 우리는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또 정제탄수화물 이것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인슐린의 자극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인슐린이라는 것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면서도 동시에 염증 반응의 신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환경은 인슐린과 함께 염증 그리고 암도 함께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싶거나 또 암을 치료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혈당 스파이크를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암이 잘 생기는 환경은 만성염증이에요. 근데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저는 몸에 여기저기 막 혹들이 좀 잘 나요. 엉덩이, 뭐 다리, 뭐 등, 여기저기 이런 종기들이 잘 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체력도 안 좋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뭔가 이 혹이 발전될 수 있는 이제 몸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염증은 우리가 피부에 난 염증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고 육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합니다. 그렇죠? 소독도 하고 뭐 좋은 연고도 바르고 재생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염증, 보이지 않는 염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몸속에 일어나는 또 혈관 상태, 조직 상태에서 일어나는 미세 염증이라고 해요. 타임지에서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미세염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미세염증이 내 몸 속에서 혈관 수준에서 조직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바로 혹을 또 키울 수가 있고요. 이 혹이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은 당연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 반응이지만 이게 오래됐을 때는 반드시 혹으로 자랄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염 같은 것도 잘 생기고 뭐 뾰루지도 잘 생기고 또 요즘 뭐 안 했는데도 계속 몸 피곤하다, 체력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몸 상태가 좀 염증이 많은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염증 관리를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암이 또 잘 생기는 환경에 있어서 오래 앉아 있는 좌식 생활이에요. 네, 반대로 건강한 장수를 하고 있는 블루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직업과 장수의 관계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어떤 직업이 건강하게 장수할까? 이게 무조건 장수가 아니고 누워있는 장수 의미가 없으니까요. 건강한 장수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 예술 쪽, 또 음악 미술 쪽, 또 연구 쪽 비교적 어떤 시간이 꽉 제도에 묶여 있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몸을 자주 움직이는 목동들, 농부들, 어부들 이런 직업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로 세계에 가장 장수인이 많이 사는 블루존의 사람들을 보면 앉아있질 않습니다. 계속 움직여요. 텃밭을 가꾸고 양들을 동물을 관리하고 또 어떤 집안 대대로 뭐 내려온 어떤 일들을 계속 수행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특별히 헬스장에 가거나 수영장 가거나 이런 운동시랑 같이 않아도 움직이는 활동만을 통해서도 장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많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오랫동안 컴퓨터 업무하거나 사무 업무하는 동안에 혈액순환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 영양소 공급이 활발하게 되지 않고 또 앉아서 오랫동안 너무 오래 집중하다 보니 과학 긴장을 하게 되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제 암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은 이제 암이 생기기 쉬운 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확정이 아니고. 그럼요. 네. 이런 환경 속에서 다 암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환경들이 암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암 환자들과 대화를 했을 때 비교적 이런 환경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처음 들었을 때 스트레스는 현대인은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뭐 암이 된다는 거야. 그냥 뭐 의사들이 하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얘기 중에 하나겠거니 했는데 이게 정말 스트레스 크게 받으니까 제가 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때 느꼈어요. '이게 지속되면은 암이 되는 스트레스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확 느낌이 왔던 게 정말 약간 강한 스트레스가 오니까 가슴이 약간 좀 벌렁벌렁하고 약간 이제 막 호흡이 막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약간 뭐 '숨이 안 쉬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뭐 쉬운 얘기로 뭐 "깊은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손발이 좀 차가워지고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받으면서
아, 이런 스트레스가 좀 만연해지면은 뭐 이게 빈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게 뭐 한 번 하고 이제 끝나고 해소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묵혀져서 반복되면은 이런 스트레스가 암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 이런 스트레스가 맞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심장이 막 뛰고 호흡이 막 낮아지고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게 오래되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공포를 느끼셨잖아요. 거의 정확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잘한 스트레스는 많이 있으나 어떤 크나큰 사건이 있을 때 그거에 우리가 압도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상황에 압도돼 버리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완전히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는 감정이 보이는 몸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경 하면은 사실 어디에 신경이 지나가는지 있는 것 같으나 이렇게 손이나 어떤 장기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신경계의 작용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바뀌게 되고요. 이 호르몬에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의 능력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배신을 당한 경우,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배신을 당한 경우 그 감정을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난 암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요. 또 오랜 갈등, 독일의 리케 게르츠 하머라는 그 의학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오랜 갈등이 모든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했을 때 암으로부터 치료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의학 박사임에도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담이나 진료들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랜 갈등 하면은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괴롭고 그 사람만 떠올려도 괴롭고 마음은 답답하고 뭔가 억눌린 그런 감정 상태가 지속되죠. 바로 이 신경과 호르몬이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가면 정말 병이 되고 우리가 일을 정말 크게 하고 잘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항상 본질은 우리가 돈을 통해서 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행복한 순간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저는 반드시 자기만의 방법으로 성찰을 해서 스트레스를 정말 해소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암은 착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다." 예, 그런 것들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은 좀 성깔이 있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좀 뭐 당하거나 오는 게 있으면은 막 쏘아붙이고 막 화를 막 내고 막 신경질 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소작용을 해 주는데, 착하고 뭔가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도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싸워서 뭐 하나, 그냥 내가 참지 뭐, 갈등을 뭐 회피할 수도 있고 그거를 그냥 말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내 가슴속에 묻어두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그냥 묻어져서 해소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응어리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뭐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암으로 좀 걸리기 쉬운 몸의 환경이 된다, 이런 맥락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착한 사람이 암에 걸리기 쉽다. 이제 이 의미는 많이 참았던 사람이 암에 걸리기 쉽다로 약간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착한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게 아니니까 착한 사람의 경우 자기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하지 않고 항상 좋게 보여야 되니까 착해야 되니까 이게 마음에 쌓아두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독일의 릴케 게르트하머라는 사람처럼 쌓아둔 감정이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그것이 암 환자들의 이 조직 그 암의 조직을 보면 일정한 그 나이테 같은 이렇게 타원형 원형의 모습을 보게 된대요. 근데 갈등을 계속 풀어갈수록 그 조직의 모습이 계속 단순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눌린 감정, 쌓아두는 감정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신경계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 화를 벅벅 내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래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가 많이 풀리잖아요. 억눌리는 감정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라도 표출을 하면 정말 차라리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조금 오히려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벌컥 내기보다는 서로 관계를 잘 조율을 하면서 잘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워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 표현하는 사람, 특히 인제 저도 한 뭐 50 대, 60대 또 70대 분들의 또 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상담을 받고 계시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나를 알아가고 이런 시간 없이 사셨잖아요. 일하느라 바쁘고 가족 챙기느라 바빠서.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사신 거죠. 희생하며 사신 거죠.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만 해도 부교감 신경이 켜지고 교감 신경이 꺼진다, 이렇게 하면서 또 상담을 이어가는데, 그 말만 듣고도 굉장히 큰 게 위로를 받으시는 게 표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좀 알아가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힘들어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비교적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지, 이렇게 좀 자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착하다 나쁘다 이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자기 감정이 어떻게든 억눌리지 않고 표현될 수 있는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트레스나 그 마음의 응어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스트레스가 받아서 호흡이 가팔라지고 뭐 손이 떨리고 막 이러면은 뭐 깊은 심호흡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되던데.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이제 뭐 답변 듣고 뭐 책 보고 했을 때는 그런 상황 오면은 이제 깊은 심호흡을 뭐 10번 20번 하면은 이게 해소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늘 넘기곤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 깊은 심호흡을 쉬려고 노력을 했으나, 인지하고 했으나 이게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분노가 스트레스가 여전히 존재하더라.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좀. 누구나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선생님처럼 어떤 큰 스트레스가 온 상황에서 그런 당황스러운 감정들을 뭐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누구나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이 빡 나오는데, 근데 이 호르몬이 90초면 사라진다. 1분 30초잖아요. 근데 그 지나친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나올 때 일단 90초는 복식호흡을 심호흡을 하거나 복식호흡을 하거나 해서 그 호르몬이 강하게 작용할 때의 순간은 어느 정도 모면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만약 앞에 있다 그러면은 뻥 터질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잠깐 가서라도 90초 정도는 좀 그 환경을 좀 떠나서 그 순간에 지나친 화를 내는 것들은 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제시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막 떨림 같은 것들이 그 순간에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도 이후에 또 생각하면 또 막 올라오죠. 그때부터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은 어떤 배경에서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나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행동과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이 계속 남아 있을까? 구조적으로 계속 저는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일단 분석을 해서 이런 심리가 이렇게 작용했고 상대의 저런 심리가 이렇게 작용했구나라고 어느 정도 뇌에서 시간이 지난 경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구조적으로 뭐 사람을 알아보는 기술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런 말로 대처를 한다든지, 어디까지는 그 사람의 경계고 나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런 경계를 잘 기준을 잡는 것, 이것만으로도 반복적인 그런 비슷한 패턴들은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서 또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또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또 보완을 해 나가기도 하고,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저도 저만의 쓰는 어떤 기술들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든 분석을 하고 또 그런 화를 좀 지우는 연습들,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이제 멘탈 관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인데요.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또 내 마음을 어떻게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편안한 상태, 마음이 시끄럽지 않은 상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도 계속 찾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기술들을 또 노력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풀고 해소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뭔가 배우고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또 문명이 뭐 너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사회에서 피할 수는
없겠죠. 또 하지만 줄일 수는 있겠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들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난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 이런 사람 있거든요. 네, 있겠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서 스트레스 덜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 좀 어려운 사람들도 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 좀 다르긴 달라요. 뭐 제가 반응할 때 모습과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모습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뭐 명상이나 뭐 호흡이나 뭐 자기만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배워서 또 그런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는 음식으로 100% 전이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교감신경, 자율신경, 부교감신경 이거를 반드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 패턴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한번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병을 다 완치한 분들 5년 이상 다 완전 관을 판정을 받고 완치하신 분들은 삶이 정말 바뀌었다라는 고백들을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식 하나 바꾸고 운동 하나 바꾸고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하고 자율신경이 잘 균형이 맞는 이런 삶을 지향하지 않아서 온 신호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인이죠. 이걸로 다 죽는다 이게 아니고 사인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삶으로 다시 한번 터닝했을 때는 다시 몸이 제자리, 질서를 잘 찾아서 세포도 제자리로 다 돌아오고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저는 삶이 주는 하나의 기회고 전환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다시 돌이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암은 이제 뭐 한 번쯤은 이제 걸리면은 삶이 완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암 전문의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 인터뷰했을 때 이제 암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신 진짜 많거든요. 물론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단톡방을 있어요. 암 환자 단톡방. 거의 한 200명 있거든요, 지금. 200명 있는데 그들은 이제 암과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싸우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암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고민을 나누고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은 야, 이게 결코 그렇게 가볍게 할 말은 아니다. 이게 진짜 암이라는 게 그냥 뭐 잘라내고 뭐 항암제를 뭐 투여해서 뭐 이걸 화학적으로 어떻게 뭐 제거하고 없애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 부작용이라는 게 진짜 크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아프고 좀 뭐 구역질 나고 입맛이 없고 뭐 많이 피로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뭐 피부에 뭐가 나기도 하고 이게 또 오사고 붙으니까 또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야, 진짜 암을 걸리기 전에 먼저 깨닫고 내가 암이 안 걸리는 환경, 몸, 생활 패턴으로 만드는 게 현명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정말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항암 치료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초기일 때 아주 작을 때 또는 무록일 때 이럴 때 암이 안 가게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는 항암이 너무 독성이 너무 싫다. 그 고통이 너무 싫다. 그래서 항암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으로 없어지게 하거나 자라지 않게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참 다양한데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그 항암의 부작용을 가진 상태에서 영양 섭취나 식단과 관련된 이런 생활 습관 지도를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스케줄이 다 짜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오실 때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또 저를 만나고 이렇게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항암제 이제 몇 차 하시고 중단했다가 다시 또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식사를 못 하십니다. 물만 드셔도 뭐 토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손가락 같은 것도 새까맣게 변해서 와요. 손톱이 싹 변해서 오시기도 하고 얼굴이 안색이 싹 바뀌어서 오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전에 조금 회복될 때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또 보면 굉장히 이제 저도 많이 슬프고 굉장히 또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고통 없이 항암 치료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안 가면 정말 좋겠다.
라는 것이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염증만 좀 없어도 또 스트레스 관리만 미리 나를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연습을 좀만 더 했어도 우리가 크게까지는 안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뭐 요소들을 저는 어떻게든 좀 조기에 알리고 싶은 거죠. 뭐 피곤할 때 소화 안 될 때, 뭐 잠을 못 잘 때 이런 우리 일상의 어떤 불편한 습관들이 있죠. 불편한 증상이 있죠. 병이라는 말할 수 없는데 건강하지는 않은 증상들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일어날 때 뭔가 내 몸이 보내주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으로 되돌린 노력을 그때만 해도 우리 몸은 엄청난 자생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큰 병까지 안 가도 돼요. 저는 큰 병 가기 전에 신호들을 보낼 때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암 환자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를 이제 거부하고 내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 치유로 암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없어지게 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제가 최근에 요즘 알게 된 건데 이게 암 자체는 부작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암이 이제 이게 고형물이 어떤 종양이 커져 가지고 혈관이나 뭐 장기를 압박하면서 그 압박으로 인해서 뭔가 생길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뭔가 뭐 오심, 구토, 뭐 피로감, 기타 등 피부에 뭐가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진짜 그 암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여하는 뭐 항암제라든지 뭐 방사선이라든지 아니면 수술로 인한 물리적인 그런 신체 훼손으로 인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작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좀 극단적인 책일 수도 있지만 항암제에 뭐 살해당한다라든지 암을 잡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을 잡는 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암 환자를 고통받는 것들이 진짜 이게 암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참 내가 진짜 암을 치료하려다가 정말 '내가 죽겠다.'라는 그 느낌을 암 환자분들이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많이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거죠. 얼마 전에 오신 분도 항암 치료하다가 항암제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치료를 중단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독성을 가진 항암제를 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좀 독성이 약하고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라면 저는 너무 안전한 약물이라고 봐요.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작용 그리고 인제 이 독성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겪으시는 거잖아요. 정상세포도 같이 파괴가 되니까. 또 부작용으로 식사를 못 하게 돼요. 그럼 영양 흡수 안 되니까 전체적인 몸의 이 기능이 다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약을 중단하시고 항암 치료를 중단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독성이 더 크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정상적인 몸의 체력을 올려야 되고 약으로 인한 암을 죽이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암은 100% 모든 사람에 걸리는 게 아니라 면역에 문제가 왔을 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면역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면 되는데 면역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면 그것이 암을 또 제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1%의 암세포에 집중하지 말고 99% 정상세포를 건강히 만들자.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99%의 정상세포를 최대한 세포 능력을 튼튼하게 하고 영양 섭취, 뭐 산소 공급,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암세포가 사실 있을 이유가 없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다 제거가 돼서 우리 몸이 암을 원래 좋아해서 생긴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생긴 거다 보니까. 그래서 99%의 정상세포에 집중하자.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암 환자들의 표정이 다 바뀝니다. 안심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니니까. 네, 근데 현대의학의 관점은 암을 제거하자고 제 관점은 정상세포를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자. 조직과 장기,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암이 사라지게 만들자. 이거다 보니까 항암제를 쓰는 거의 관점과 또 제가 하는 이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위로와 희망을 많이 얻게 되고 또 이대로 하는 것이 사실 더 많은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뭐 폐암 환자의 경우 이 종양으로 인해 절단된 폐가 계속 재생이 돼서 폐에
50%가 제거가 됐는데 뭐 75%까지 폐가 다 재생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에 재생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머리카락도 늘 자라고 손톱도 늘 자라는데 세포가 안 바뀌겠어요? 세포가 바뀌죠. 네, 재생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또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연 치료를 기대할 때는요, 저도 뭐 너무 지나친 대체의학 뭐 이런 것들까지는 저도 크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내 몸의 원래 자생력을 믿고 내가 갖춰야 되는, 세포에게 줘야 되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율신경의 균형과 같은 생활 습관,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정말 나에게 독성이 적은 항암제나 내가 쓰러지지 않을 이런 치료라면 저는 뭐 같이 암을 줄인다라면 병행을 하는 것도 괜찮으나,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이럴 때는 반드시 꼭 재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받는 치료인데 실이 훨씬 많아요. 실이 60% 70%가 넘어요. 고통이 또 살아나는 것보다 또 점점 죽어가. 그러면 그 치료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실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한 뭐 70대 후반, 80대 어르신들이 이제 암에 걸려 오셨을 때는 독한 항암제를 견딜 체력이 안 되시니까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순간 이제 병원에 오지 마라라고 이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건강에 있어서는 내 몸은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제 주변 분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나를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또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내 몸을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 치료를 만약에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러 이제 주류 의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의 공부,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삶의 분명한 어떤 철학과 신념들, 이런 것들이 꼿꼿하게 세워졌을 때 도전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제 암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몸의 세포 차원에서 보면은 암세포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 극소수인 암세포를 뭔가 제거하고 건드리려는 생각보다는 그 수많은 정상세포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은 우리 몸의 뭐 생태계라고 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이런 이제 나쁜 암세포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제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 몸 전체의 염증을 제거하는 힘이 강해지면 당연히 제 암세포도 더 이상 크지 않거나, 이게 혹이 한번 이렇게 생기다 보면 막 그 확장하는 힘만 제어해 줘도 큰 문제가 안 되기도 하니까요. 뭐 신경이나 혈관을 막지 않는 이상. 그래서 더 이상 크지 않게 멈춰지거나 점점 줄어들면 더 이제 행운인 거죠.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단 1순위.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암을 제거하는 뭐 치료가 있다면, 또 독성이 나에게 크게 치명적이지 않다면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또 표준 치료 거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그래도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는 어쨌거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하고 있는 표준 치료들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했을 때 암 생존율 뭐 그것도 이제 뭐 소장님께서는 이제 5년 생존율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5년 생존율까지 통계를 우리 작성하고 있으니까 그 통계로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일단은 그렇게 암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이제 치료를 권하는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암 치료 얘기할 때마다 그 전원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이제 후대 우리의 미래 후손들은 이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암 치료를 보고서 야, 그때 우리 선조들은 이 암이라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칼로 몸을 째고 뭐 방사선으로 뭐 세포를 막 태우고 막 화학제를 막 넣어가지고 장기를 흥사시키는 이런 치료를 했다더라라고 되게 미개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인상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암 환자 딱 하면 떠올리는 게 머리 빠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제가 뭐 오프라인 강연 같은 거 가서 암 환자들 보면은 사실 그런 전형적인 암 환자의 모습이 아니신 분도 많거든요. 이게 뭐 물론 가발을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암제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꼭 그렇게 뭐 과거처럼 암 환자는 무조건 머리가 빠지고
뭐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점점 뭐 의학의 수준이 또 발전하고 있고 또 AI까지 나왔으니까 더 이제 하면은 더 좋은 치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이제 암 환자분들은 참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뭐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다수가 또 가는데 나 혼자 뭐 고집 부려서 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준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거는 가치관과 이제 철학에 관련된 이제 신념이 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고 어떤 것도 다 나쁘지 않아요. 표준 치료 좋고 자연 치료 나쁘다. 표준 치료 나쁘고 자연 치료 좋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적정 의학이라는 단어를 어떤 이제 한의사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너무 좋다. 많이 공감이 됐었던 단어예요. 적정한 수준에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표준 치료를 통해서 정말 암만 싹 제거하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표준 치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득보다 실이 많다. 너무 지나친 고통. 요즘 뭐 세포도성 항암제와 그다음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까지 다양하게 나왔다 보니까 정말 부작용 적고 암세포만 싹 사라진 그런 항암제도 있긴 있습니다. 적응증이 모든 환자에게, 모든 암에게 다 가지 않은 거라서 좀 아쉽지만 그게 잘 맞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표준 치료로 적절한 또 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또 자연의학 하면서 자연 치료하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또 위험에 빠진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개인마다 또 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는 너무 차이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나쁘고 하나가 좋다 이것보다 두 개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실이 많으면 선택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면 된다. 최대한 좋은 것들을 취해서 나에게 잘 맞게 내가 그것을 재구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 어느 것도 다 옳고 그 어느 것도 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약간 이제 극단적인 방법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쓰고 싶은 여러 책들 중에 건강의 교과서처럼 내 몸을 좀 알아가는 거. 우리가 뭐 스마트폰 하나만 사도 뭐 요만한 매뉴얼이 다 있는데 뭐 냉장고를 사도 세탁기를 사도 내 몸에 대한 매뉴얼들이 다 있는데 정작 우리는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너무 모르다 보니까 어떤 권위에 의해서 내 몸을 다 너무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고 내 몸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몫이다라고 봅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10년 이상, 뭐 16년, 20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주식, 뭐 코인, 뭐 부동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요. 영어에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정작 내 몸에 대해서는 너무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지가 어떤 병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내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또 건강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 기준을 잡을 때 너무 권위에 휘둘리는 지식보다 어떤 원리에 맞는, 이치에 맞는 이런 지식들을 어느 정도 습득하신다면 유행하는 정보에 크게 휘둘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표준 치료로 암을 이제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의사나 이제 병원에 전적인 신뢰를 하고서 뭐 알아서 해주겠지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자연 치유를 지향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표준 치료는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치료 너무 악으로 또 보는 경우에 있어서 다 배제하고 오로지 자연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접근하는 분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내가 많이 공부해서 내가 알면은 치료에 뭔가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표준 치료에서 내가 어쨌거나 뭐 부작용이 뭔지 알고 이걸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을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양극단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니까요. 정말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치 의학에 우리가 굉장히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수치가 내 몸을 다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내 몸의 증상이 가장 정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일단 신호를 보내줘요. 피곤함으로 오고 체력이 떨어지는 걸로 오고 뭐 염증이 자주 생기는 몸으로 오고 그래서 내 몸이 보내주는 신호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 신호들을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만들까를 좀 공부하시고 조금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좀 많은 분들이 암이라는 질병으로부터 크게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병 걸리지 말고 내 몸을 좀 알자.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암에 대해서 암이 생기기 좋은 조건부터 시작해서 뭐 자연 치유와 표준 치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 그 암 환자들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완전 해독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